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늘 행복이 넘치는 3월 보내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LA통합교육부 교직원들이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오는 21일 화요일부터 사흘간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파업에 돌입하면 48만여 학생이 소속된 LA통합교육군의 모든 학교 폐쇄됩니다. 이처럼 다음 주 화요일로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파업을 막기 위한 최후의 노사협상도 진행됩니다. LA통합교육군은 금요일인 내일부터 파업이 예고된 21일 전까지 노조 측과 마지막 협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남가주 비는 그쳤지만 여전히 산사태 등 붕괴 위험 남아있습니다. 지반이 약해진 일부 지역에서는 건물 붕괴 위험으로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도로 곳곳은 파톨 피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LA 교통당국은 차량 피해 보상을 위한 웹사이트를 공개했습니다. 최근 겨울 폭풍이 몰고 온 많은 양의 비로 그동안 이어졌던 가뭄이 해갈되면서 LA 등 남가주에 내려졌던 야외 물 사용 제한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한인 노부부가 주택보험금 청구와 관련해서 적절한 보상과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에리카 세티 LA 전 시장이 인도 대사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내내 26개월 동안 공석이었던 인도 대사가 마침내 부임하게 됩니다. 지난 2021년 임신 중에 숨지거나 출산 직후 사망한 여성 수가 급증했습니다. 코로나 스타트의 영향에 여파로 해석됩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충격이 그간 경영난을 겪어왔던 스위스의 세계적 투자은행 크레딧 스위스로 밀어닥치면서 세계 금융시장 불안감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의 잇따른 폐쇄 이후에 사태 수습에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예금들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체이스 같은 대형 은행으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만 2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주 만에 다시 20만 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혼다 자동차가 안전벨트 결함으로 북미 지역에서 판매한 차량 45만 대를 리콜합니다. 연방 하원 미국과 중국 공산당 간의 전략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한 달 만에 또 대만을 방문했습니다. 미국의 무인기가 러시아 전투기에 부딪힌 뒤에 충돌한 사건과 관련해 두 나라 국방장관이 전화통화를 하고 서로의 입장을 교환했습니다. 고조되는 양측의 긴장을 막아보자는 시도로 분석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양국 정상은 조속한 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가해기업인 미쯔비시 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받아내기 위한 추가 소송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뒤에 나온 첫 법적 대응이라 주목됩니다. WBC 8강전에서 일본이 이탈리아를 9대3으로 꺾고 4강에 합류했습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 그리고 멕시코와 푸에르토리코는 8강행을 확정지었습니다. LA 클리퍼스가 골든스테이트와의 경기에서 134대 126으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레이커스는 최약체팀 휴스턴과의 경기에서 110대 114로 패했습니다. 하락 출발하던 뉴욕 증시 현재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13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오전에는 흐리지만 오후부터 점차 햇살이 비치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62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3월 16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LA통합교육부 자녀 두신 학부모님들은 지금 걱정이 많으시죠. 이게 당장 어떻게 해야 되나, 휴가를 또 내야 되나 고민이실 겁니다. LA통합교육부가 파업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오는 21일 화요일부터 사흘간 파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제 LA 다운타운 그랜드파크를 가득 메운 노조, 대형 노조가
다음 주에 파업에 들어가는 것을 결정해 발표했습니다. 21일, 다음 주 화요일 21일부터 23일 목요일까지 사흘 동안 계속 파업한다는 것입니다. LA 통합교육부의 알베르토 카르바리오 교육감은 파업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협상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파업이 현실화되면 학생이 큰 타격을 받게 된다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미 교육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진 상태인데 교사와 학생들을 생각하면 파업하는 것을 막는 것이 우선순위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약 48만 명, 집계하는 곳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매그넷 스쿨, 차터 스쿨, 곳곳 포함된 곳도 있고 빠진 곳도 있는데 약 48만여 명으로 집계가 됩니다. LA 통합교육부 학생들은 학업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직 팬데믹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다시 지장을 주면 안 된다라고 카르바히오 교육감은 밝히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파업이 현실화되면 LA 통합교육부 산하 모든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문 닫습니다. 교사들과 직원들에 대한 처우와 근무 환경, 교육 컨디션, 그리고 교육의 질이 나아질 수 있는 조건이 모두 개선돼야 한다라면서 교직원 노조와 통합교육부 간의 현재 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금 인상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교사노조와 일본 노조에는 약 6만 5천여 명이 속해 있어 이들의 전면 파업과 함께 LA 통합교육부 산하 모든 학교는 폐쇄되게 됩니다. 지금 약 5일 정도 통합교육부 교직원 노조가 발표한 파업 일정 앞으로 5일 정도 남았는데 LA 통합교육부와 노조 사이에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겨울 폭풍과 폭우로 인해 남가주 곳곳에서 주민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수주의보 속에 산사태와 강물이 범람하고 교통체증이 잇따르고 있지만 다음 주에 또 다른 폭풍도 예고돼 있어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가주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어제 포모나 인근 71번 프리웨이에서 파토리 커져 주행 중이던 차량 30여 대가 타이어 펑크 등으로 파손됐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제 오전 2시쯤 말드윈 힐스에서는 산사태로 차량이 토사에 묻히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립기상청은 다음 주 또 다른 대기의 강이 남가주에 상륙한다고 예보했습니다. 거대한 수증기의 띠로 많은 비를 몰고 오는 것이 특징인 이 대기의 강은 샌프란시스코부터 샌디에고까지 남북으로 길게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비 엄청나게 많이 왔죠. 이번 겨울에 남가주를 강타한 폭풍만 11개다라고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그러니까 2022년부터 시작된 겨울 우기부터 남가주를 비롯한 캘리포니아주에 잇단 폭풍들이 이례적으로 폭우를 자주 쏟아부으면서 지금까지 도대체 얼만큼의 비가 왔는지 궁금해하는 주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벤츄라 카운티 공공사업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LA 다운타운이 25.67인치, 글렌데일이 33.4인치, 라케네다 프린틀리치가 34.64인치, 엔시노 38인치 등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피트, 3피트 넘는 강우량이죠.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면서 그동안 이어졌던 가뭄이 해갈되면서 남가주에 내려졌던 야외 물 사용 제한 조치 전격 해제됐습니다. 지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야외 정원동 물주기와 스프링클러 사용이 일주일에 1회로 제한돼 왔던 지역에 대해서 수자원 당국이 이를 해제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아파트 건물 4채가 산사태로 인해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소방당국은 어제 강하게 비가 내리던 오전 8시 20분쯤 샌클레멘트 지역 부근에서 많은 물을 머금은 언덕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아파트 건물 4채가 집안이 무너져 붕괴될 위험에 처했지만 다행히 무너지진 않고 버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언덕 일부가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아파트 뒤쪽 부분이 허공에 뜬 상황이 되면서 시소처럼 흔들리는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건물 4채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모두 밖으로 대피했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소방당국은 아파트 건물 4채에 대해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제한하는 의미의 옐로우 태그를 붙였고 이후 샌클레멘트 시 담당자들이 나와 건물 상태를 긴급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LA 카운티 사회복지국이 오는 31일 카운티 공중보건 비상사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비상사태가 종료될 예정이라며
메디켈 수혜자들에게 개인정보 업데이트를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팬데믹 기간에 중단됐던 갱신 재결정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최근 개인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수혜자들은 우편으로 갱신 양식을 받게 되며 최대한 빨리 이를 작성해 반송 봉투에 넣어 보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양식은 받으면 반송 봉투에 넣어서 작성 후 반송 봉투에 넣어서 보내도 되고 온라인,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해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LA 지역의 한 대형 요양시설 운영자가 코로나 팬데믹 당시 확산 사태 관련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LA 카운티 검찰은 지난 14일 웨스트 LA 지역의 페어팩스 디스트릭에 위치한 요양시설 실버라도 베벌리 플레이스 운영자를 코로나 관련 사망 14건과 관련돼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검찰은 코로나 팬데믹 초창기 당시 직원 1명과 거주자 13명 등 모두 14명이 코로나에 감염돼 사망한 것과 관련해 노인 학대와 기타 중범죄 혐의가 적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실버라도 베벌리 플레이스 측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안일하게 뉴욕에서 온 환자를 받아들여서 수용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요양시설에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하도록 사실상 방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임신 중 숨지거나 출산 직후 사망하는 여성의 수가 급증하면서 모성 사망률이 5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모두 1,205명의 임산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2020년 사망한 임산부 861명보다 무려 40%나 많은 수준입니다. 196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주된 사인으로는 폐색전증 등 심혈관계 문제와 과다출혈, 고혈압, 합병증 등이 꼽혔는데 2021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세계적 유행이 한창이었던 것이 임산부 사망 급증 영향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회계감사국은 별개의 보고서에서 2021년 발생한 모성 사망 사례 가운데 최소 400건 정도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 요인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추세에서 비만 증가와 심장 건강 악화가 일부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미국 성인 비만율은 42%에 이르며 거의 절반 가까이가 고혈압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뇨병 유병률은 11%이고 당뇨 전 단계인 경우도 38%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한인 노부부가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적절한 보상과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81살의 한인 박 씨와 박 씨의 부인은 지난해 초 샌프란도밸리 자택에서 수도관이 파열된 일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과 혜택을 거부당한 것과 관련해 캘리포니아 오토모빌 인슈런스 컴퍼니를 상대로 지난해 6월 LA 슈퍼리어 코트에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부인이 남편의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해달라는 요청도 했습니다. 부인인 박 씨는 소장을 통해 보험금 청구 요청이 거부되자 열악한 주거 환경에 내몰렸고 외상성 뇌 손상과 중풍으로 장애를 갖고 있던 남편 박 씨가 폭력적으로 변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사는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월 $4,000를 제공했지만 이는 부부의 생활을 유지하기에는 충분치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내 박 씨는 언제 폭력적으로 변할지 모르는 남편을 돌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신은 불안과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소장에서 밝혔습니다. 박 씨 부부는 지난 2021년 12월 놀스리지에 3,200스퀘어피트 규모의 1층짜리 렌치 스타일 하우스를 구입했는데 보험사 정관에 따르면 주택의 거주 요건이 적절치 않으면 보험사가 가입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발생되는 비용까지 모두 부담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박 씨 부부는 보험사가 클레임 처리를 하는 데 있어 시간을 끌면서 여러 차례 인스펙션만 실시하는 등 커버리지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고 소장에서 주장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연호입니다.
금요일에 맥도날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에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제공으로 3월 16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이 시각 현재 남가주 지역 하늘 짙은 구름으로 덮여있지만 오후가 되면서는 점차 햇살이 비치고 금요일인 내일과 토요일까지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 늦은 밤부터는 다시 비가 내리고 이번 비는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을 지나 수요일 오전까지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한편 남가주 지역 오늘 낮 기온은 지역에 따라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오르고 금요일인 내일 2도가량 더 오릅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오랜만에 평년 기온에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2도, 밤 최저 기온은 51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3도, 51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67도, 48도, 해안 지역은 59도, 50도로 예상됩니다. 한국도 오늘 전국적으로 구름 많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35도, 낮 최고 기온은 56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금요일에 맥도날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인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살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금요일에 맥도날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인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당국이 커뮤니티 컬리지 학생들의 교과서 구매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억 1,500만 달러 기금을 가동합니다. 116개 대학이 포함된 커뮤니티 컬리지 시스템은 개별 커뮤니티 컬리지가 자체 교재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기금을 개별 캠퍼스에 제공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각 대학은 2만 달러 프로그램 개발비와 18만 달러의 집행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집행비용은 직접 교과서를 출판하거나 무료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체 시스템 개발에 쓰이게 됩니다. 동시에 학생들에게 교재 구매비를 직접 지원할 수도 있고 교수진이 직접 교재를 편찬하거나 집필할 경우 필요한 재정 지원도 대학 측이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수강 신청에 나서는 학생들에게는 이미 교과서 무료, 온라인 교재 등을 내건 과목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인 마라토너들을 포함해 2만여 명의 건각들이 참가하는 제38회 LA 마라톤이 이번 주 일요일인 19일에 개최됩니다. 일요일에 개최되는 LA 마라톤 코스는 예년과 동일합니다. 다저 스타디움을 출발해서 차이나타운, 리틀 도쿄와 LA 다운타운을 거쳐서 헐리우드를 통과한 뒤에 베벌리 힐스, 센츄리 시티, 웨스트 LA를 지나 브렌트우드의 반환점을 돌아서 다시 센츄리 시티 결승점까지 이어지는 26.2마일 구간에서 열리는 것입니다. 올해도 LA 마라톤 코스는 LA 한인타운을 직접 통과하지는 않지만 다운타운에서부터 한인타운 북쪽, 헐리우드를 지나 베벌리힐스 등 전면적인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대회가 열리는 오는 19일 새벽 4시부터 마라톤 구간을 포함해 LA의 한인타운 인근 지역, 다운타운, 헐리우드, 베벌리힐스, 센츄리시티까지 LA시 전역의 교통이 전면 통제되거나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LA시 교통당국은 19일 새벽 4시부터 대회 출전 마지막 주자가 구간을 모두 통과한 후에 거리 청소가 다 끝나는 오후까지도 마라톤 전 구간은 물론이고 인근 지역 도로 차량 통행과 도로 주차가 모두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기 당일 이 일대를 운행하는 버스 노선도 우회 운행된다고 밝혔습니다. LA와 샌버나디노 주민들에게 적용되어 왔던 야외 물주기 제한 해제된다라고 짧게 소식 전해드렸었죠. 이외에 로컬 소식 좀 더 자세하게 김지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LA와 샌버나디노, 벤츄라 카운티 주민들에게 적용되어 온 야외 물주기 주일의 제한이 해제됩니다.
남가주 메트로폴리탄 수도국은 겨울 폭풍으로 가뭄이 상당 부분 해결됨에 따라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작된 야외 물주기 제한은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에 대한 물 공급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만큼 계속해서 물 사용량을 줄여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주 2회 야외 물주기를 시행해 오고 있는 LA시는 이번 메트로폴리탄 수도국 결정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USC가 15일 워싱턴 DC에 새로운 캐피털 캠퍼스를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캠퍼스는 보다 심도 있는 학문과 연구 기술을 확대하고 동부 지역에서 인재 양성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럴 폴트 USC 총장은 워싱턴 DC가 번영의 중심지로 적격이라고 말하면서 워싱턴 DC 캠퍼스는 문화예술과 공공기관, 연구기관의 결점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771 로스 스트릿에 위치한 6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워싱턴 DC 캠퍼스는 2006년부터 리서치 프로젝트 연구 자금을 지원해온 USC 캠퍼스의 새 연구 진흥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예정입니다. 과학, 예술, 교육, 정치과학, 커뮤니케이션, 저널리즘 등 학부와 대학원 프로그램의 새 강의실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캠퍼스에는 외부 테라스와 도심 전경을 바라보는 다양한 공간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극장과 도서관도 생길 예정입니다. USC는 다음 달 워싱턴 DC 캠퍼스의 그랜드 오프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보고된 신규 확진자는 643명, 확진율은 4.9%, 사망자는 1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는 487명이며 이 가운데 55명은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코로나19 관련 방역 지침이 일부 완화됐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5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고 해열제 복용 없이 24시간 동안 열이 없을 경우에는 곧바로 자가격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확진 판정 후엔 10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5일이 지난 후 2차례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경우에는 더 이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김지윤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LA 한인타운에서 총격 사건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서도 연달아 총격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LAPD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5시 30분경 팔가와 웨스턴 애비뉴 교차로 인근에서 차량 간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1시 49분 한인타운 3가와 4가 사이 카탈레나 스트리트 선상의 한 아파트 앞에서도 역시 차량 간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3일에는 오후 7시경 벌먼 애비뉴와 6가 교차로 인근 주차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2월 13일 오후 11시 55분경 8가와 아이럴로 스트리트 인근, 그리고 2월 8일 오후 2시 40분경 이 8가와 하버드 블루버드 교차로, 2월 3일 오후 6시 5분경 윌셔 블루버드와 킹슬리 드라이브 인근, 1월 26일 오전 9시 3가와 놀만디 애비뉴 근처와 1월 23일 오후 2시경 8가와 마리포사 애비뉴 교차로에서 피해자가 있는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들 총격 사건은 대부분 갱단과 관련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지난해 12월 10일 5가와 커먼웰스 애비뉴 인근 거리에서 총격을 받고 사망한 60대 한인 남성의 경우에는 돈을 노린 노숙자로 밝혀졌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는 최근 수년간 총격 사건이 급증세를 보이는 추세입니다. 40대 한인이 뉴욕에서 FBI 요원들에 의해서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이 살인 청부 의뢰를 받고 움직이던 킬러였기 때문입니다. 의뢰비 5만 달러를 받고 청부 살인을 하려 한 혐의로 코르시악이라는 한인이 뉴욕주에서 체포됐습니다. 작년 8월부터 수사를 FBI가 이어왔던 것으로 알려졌고 함정 수사를 통해 이 한인 코르시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체포 당시 그의 차 안에는 소총 등 총기 4정과 방탄조끼, 탄약 수백 발, 탄창,
위장용 라텍스 가면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위장용 라텍스 가면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FBI에 체포된 이후 살인 청부 혐의와 총기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있습니다. 20대 한인 여성이 남자친구에 의해서 둔기로 무참하게 폭행을 당하고 목 졸려 살해되는 끔찍한 참극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뉴욕시 결창 경찰국 NYPD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9시 40분경 한인 여성 28살의 켈리 곽 씨가 뉴욕 브루클린 지역의 베드포드 스타이브센트에 위치한 아파트 거실에서 피살된 채 발견된 것입니다. 곽 씨는 발견 당시 얼굴 일부가 함몰될 정도의 심각한 외상과 몸 곳곳에 타박상을 입은 상태로 많은 양의 피를 흘린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망한 곽 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시신의 부패 정도로 볼 때 최소 발견 하루 전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이 곽 씨의 사인을 둔기에 의한 폭행과 목이 졸린 교살로 판단했습니다. 숨진 곽 씨는 뉴욕 퀸즈 플랑시링에서 태어난 한인 2세로서 롱아일랜드 해릭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퀸즈보로 커뮤니티 칼리지에 다니면서 간호사가 되는 꿈을 키워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교사와 카운슬러, 교직원들은 교내 학생이 트랜스젠더임을 인지했을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학부모에게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 주 하원에서 선보였습니다. 리버사이드를 지역구로 하는 빌 에세일이 주 하원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자녀의 성 정체성이 굳어지기 전에 부모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주자는 것이 이 법안의 의도입니다. 이 법안은 학생이 공개적으로 자신을 트랜스젠더로 정의했을 때 이를 사흘 내에 학부모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공개적으로 트랜스젠더로 정의했다는 의미는 화장실 사용, 스포츠 프로그램에서 트랜스젠더임을 드러내는 행동을 하는 것 모두 포함됩니다. 빌 에세일리 의원은 학부모는 자녀 인생 구경꾼이 아니다라며 학부모가 빨리 이 사실을 알도록 할 의무가 학교에 있다라며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에세일리 의원은 일부 학교에서 교사들에게 학생이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학부모에게 전하지 말도록 한 사례를 듣고 법안을 선보였는데 이 법안은 민주당 의원들이 장악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통과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민주당 출신의 진보적 의원들은 이런 법안이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스타일의 보수적인 법안이라고 반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리화나 젤리를 먹은 학생 8명이 응급치료를 받았습니다. LA 소방당국은 어제 낮 노스 백맨 애비뉴에 있는 썬밸리 매그너스쿨에서 응급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의 8명의 학생들이 건강 이상 증상을 호소했다면서 이 가운데 5명을 병원으로 옮겼다고도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학생들은 12살에서 16살 사이로 모두 교내에서 발견됐고 마리화나 젤리를 먹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 이 펜타닐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멕시코 대통령은 의료용으로도 이 펜타닐 사용을 금지하자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어제 정례 기자회견에서 펜타닐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과학자들에게 다른 진통제를 쓰는 것에 대한 가능성에 살펴달라고 부탁할 것이라며 펜타닐 전에는 다른 것을 썼기 때문에 분명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의약품 사용에 문제가 없다면 펜타닐과 관련한 현재의 통제 범위를 넘어 아예 의료용으로의 수입과 사용도 금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멕시코 도심 지역에서 개와 고양이 고기를 가공해 타코 고기로 썼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멕시코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멕시코 현지 매체에 따르면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400km 떨어진 샌루이스 오비스포시주 솔레라드 데그라시아노 산체스 한 동물병원에서 개와 고양이 사체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해당 동물병원 인근에서 이상한 악취가 난다는 신고를 접수한 보건당국 관계자는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사체들을 확인했고 수의사와 주변 시민들을 상대로 조사한 보건당국은 이 죽은 개와 고양이를 타코 가판대 등에 팔아 넘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실리콘밸리은행 붕괴 사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위스의 투자은행에 또 다른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YTN입니다. 뉴욕 증시는 개장 전부터 화살표가 일제히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스위스의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크레딧 스위스 주가가 폭락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경영난을 겪던 크레딧 스위스는 최근 회계상 내부 통제에 중대한 약점이 발견됐다고 밝힌 데 이어 최대 주주인 사우디 국립은행이 더는 투자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충격에 빠졌습니다. Investor sentiment change and people were scrutinizing other banks more carefully, and Credit Suisse is seen as the weakest link, if you like.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긴급 대책에 전날 회복세를 보였던 은행주들은 다시 크게 떨어졌습니다. 미 재무부는 미국 금융계가 크레딧 스위스와 얼마나 연관돼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 do think that is something that certainly can have, very broad implications for the market and, the global financial system. 이런 가운데 미국의 2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예상보다 더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달보다 0.3% 오를 걸로 내다봤던 전문가 전망치를 뒤집고 0.1% 하락한 겁니다. 2월 소매 판매도 전달보다 0.4% 감소해 미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두 인플레이션 압박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로 시장이 반길 만한 지표지만 크레딧 스위스 충격파로 희석됐습니다. 크레딧 스위스의 유동성 안정을 보장할 것이라는 스위스 당국 발표에 나스닥이 막판 반등하며 상승 마감했지만 다우와 S&P 500은 끝내 마이너스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 금리를 결정하는 공개시장위원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연준이 금융불안과 물가 안정 둘 중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 금리 인상이냐 아니면 동결이냐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미국 금융당국이 파산한 실리콘밸리 은행인 SVB와 시그니처 은행에 대한 인수 의향서를 오는 17일까지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서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와 투자은행 파이퍼 샌들러를 이들 은행 매각을 위한 경쟁 입찰 주관사로 정했다고 이같이 전했습니다. FDIC는 SVB와 시그니처 은행 모두 일괄 매각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에 실패할 경우 부분 매각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파장이 확산하고 있는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 사태와 관련해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건재하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오늘 오전 방금 전 상원 금융위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우리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다고 재확인한다며 미국인들은 자신의 예금을 필요로 할 때 인출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을 가져도 좋다, 약속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이후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가 의회 발언대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청문회는 정부의 2024 회계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의견 청취 차원에서 계획됐지만 금융 시스템 전반 위기로 번질 수 있는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대응 방안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번 주 취해질 조치들로 예금자의 자산은 안전하다는 우리의 굳은 약속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기업 정보 공개 등 전례 없는 반도체 보조금 조건을 두고 한국 정부와 기업이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국 기업과 미국 기업은 같은 조건을 적용받아 차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YTN입니다. 미 국무부가 390억 달러 50조 원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 조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반도체 생산 시설 공개와 초과 수익 공유, 중국의 반도체 투자 금지 등의 보조금 요건은 미국 기업이나 외국 기업에 동일하다는 겁니다. The access to the CHIPS Act funding and the applications of the various guidelines is something that applies equally to U.S. applicants and foreign company applicants. 미 국무부는 또 앞으로 5년 동안 해마다 1억 달러씩 기금을 편성해 반도체 공급망과 국제정보통신 기술의 안보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첨단 반도체와 관련 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해 동맹 파트너들과 수출 통제 등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Specifically set aside $500 million for the purpose of deepening these international connections
recognizing that this is a global semiconductor supply chain. 그러면서 공급망, 연구투자, 인력 양성, 기술 개발 등을 동맹과 파트너와 함께하려고 한다는 점을 한국과 EU도 이해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nd clearly in the ICT space, trusted vendors such as Samsung and Nokia and Ericsson in Korea and Sweden, in Finland are big parts of the future. 미 국무부가 반도체법 보조금 조건에 대한 한국의 우려에 대해 이처럼 해명하고 나서면서 다음 달 말 열릴 예정인 정상회담까지 한미 간 물밑 협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연방규제당국이 미국과 캐나다 대형 철도 회사 합병을 승인했습니다. 연방육상교통위원회는 캐나다의 거대 철도사 캐네디언 퍼시픽과 미국의 캔자스시티 서던의 합병 조건을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9월 310억 달러 규모의 인수합병 계약에 합의한 지 1년 6개월 만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합병이 승인된 것입니다. 승인 결정을 발표하면서 합병이 철도 교통 성장을 촉진, 매년 6만 4천여 대분의 북미 트럭 화물을 도로에서 철도로 이동시키고 철도 운송 서비스의 품질 향상, 인프라 투자 및 안전 확대 등을 불러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미국 내 일자리를 추가하고 암트랙 서비스 기회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은 이번 합병으로 북미 3개국, 캐나다, 미국, 멕시코를 잇는 최초의 화물 철도망이 탄생하게 됐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내내 공석이던 인도 주재 미국 대사 지명자가 마침내 의회 인준을 받고 부임하게 됐습니다. 연방상원은 어제 에리카 세티 전 LA 시장의 주 인도 대사 후보자 인준 표결에서 찬성 52명, 반대 42명으로 가결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바이든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인도에 대사를 파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 인도 미국 대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2021년 1월부터 공석이었고 직전 대사였던 케네스 저스터 이후 5명의 대사 대리가 거쳐가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해 7월 최측근인 에리카 세티를 인도 대사로 지명했지만 각종 논란 속에서 무려 20개월 만에 상원의 최종 관문을 통과한 셈입니다. 중국이 한일 정상회담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독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 대륙간 탄대미사일 발사는 두둔하면서 이례적으로 미국을 직접 거명하면서 책임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한일 강제징용 해법에 이은 정상회담 소식에 중국의 시선이 이렇게 곱지 않습니다. 한일 양국의 반대 여론을 부각하면서 반중 전선을 강화하려는 미국만 신났다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일제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한국 내부의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열대성 폭풍 사이클론이 아프리카 대륙을 강타하면서 수백 명이 사망했습니다. 지진으로 5만여 명이 사망한 튀르키예에는 홍수가 발생해 사망자와 실종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사이클론 프레디가 핥히고 간 마을. 주택이 거의 물에 잠겨 지붕만 보입니다. 홍수와 산사태로 집들이 쓸려나가고 다리가 무너지고 도로가 파괴됐습니다. 지난달 호주 서북쪽 앞바다에서 시작된 프레디는 말라위와 모잠비크, 동쪽 섬나라 마다가스카르까지 강타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이재민만 10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사망자가 200명을 넘은 말라위 정부는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종자가 많은 데다 콜레라까지 유행하며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Country is already facing a cholera outbreak with about 8,700 cases, recording about 1,000 cases a week at the moment, which is extremely concerning, particularly for children. 지진으로 초토화된 튀르키예 동남부에는 홍수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갈라진 땅 위로 물이 솟구쳐 오릅니다. 지진 이후 이재민을 위해 세워진 텐트와 컨테이너 단지에 홍수가 덮치며 피해가 컸습니다. 임시 주거시설이 침수돼 가뜩이나 힘든 이재민 생활은 더 열악해졌습니다. 튀르키예 정부는 잠수사를 투입해 구조 작업을 벌였지만 앞으로 이틀간 폭우가 더 쏟아질 것으로 예고되며 주민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장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4강 진출한 두 팀은 확정이 됐습니다. 쿠바가 가장 먼저 4강행을 확정지었죠. 그리고 오늘 일본이 4강행을 확정지었습니다. 일본의 오타니 선수가 선발 출전해서 선발 투수로 나왔고 마무리 투수는 다르비슈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일본이 얼마나 이 WBC에 진심을 다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고 다른 나라는 진심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도 다 진심을 잘하는 거죠. 준비를 제대로 못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본은 WBC 5개 대회 연속 4강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3개 대회 연속 1라운드에서 탈락한 한국, 야구 강국 이렇게 얘기하기 좀 이제 애매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8강에 오른 팀들도 있는데요. 일단 오타니 선수 활약 오늘 어땠는지 잠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KBS입니다. 8강전 선발 투수로 나선 오타니가 2회 강속구로 첫 타자를 헛스윙 삼진 처리합니다. 구속은 시속 102마일,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무려 164km인데요. 엄청난 강속구를 앞세워 이탈리아 타선을 상대로 기선제압에 성공했습니다. 뚝 떨어지는 변화구로 2회 마지막 타자를 삼진 처리한 오타니는 주먹을 불끈 쥐며 포효했습니다. 타석에선 재치 넘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회 원아웃 1루 상황에서 기습 번트를 시도했습니다. 홈런 타자의 번트가 이탈리아 수비진의 허를 제대로 찌르면서 안타로 연결됐습니다. 이후 요시다의 땅볼로 선취점을 올린 일본은 오카모토의 석점 홈런까지 터지면서 4대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오타니는 4회 1, 2루 상황에서 큼직한 타구를 맞았지만 좌익수 요시다의 호수비로 위기를 탈출했습니다. 오타니는 5회 1, 3루 위기에서 또다시 큼직한 타구를 맞았는데요. 타구가 오른쪽 폴대 바깥쪽으로 떨어지면서 홈런이 되지 않았지만 이후 몸에 맞는 공과 2타점 적시타를 받고 강판됐습니다. WBC 푸에르토리코는 우승 후보 도미니카를 잡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9회 디아즈의 마지막 투구, 주심의 손이 올라가면서 죽음의 조에서 푸에르토리코가 8강에 진출합니다. 그런데 기쁨이 너무 컸을까요? 마운드 주변에서 껑충껑충 뛰며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가 연출되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선수들 모두 다급하게 무언가를 부르네요. 디아즈가 무릎 부상을 당해 쓰러졌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디아즈는 결국 휠체어에 실려 나갔고 이 동생 알렉시스는 형의 부상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초호화 군단 미국도 콜롬비아를 이겨 C조 2위로 8강행 막차를 탔습니다. 트라우트가 혼자서 3타점으로 승리의 주역이 됐습니다. 쿠바는 사상 첫 8강에 올랐던 호주를 4대3 한 점 차로 물리치고 4강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이탈리아 프로축구 나폴리의 괴물 수비수 김민재 선수가 부상 우려를 씻는 철벽 수비로 팀을 챔피언스리그 8강으로 이끌었습니다. 팀의 창단 첫 번째 8강 진출이기 때문에 기쁨은 배가 됐습니다. KBS입니다. 경기 전부터 나폴리 홈구장 밖에선 프랑크푸르트 팬들이 난동을 부리는 등 날카로운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지난 경기 종아리 부상으로 교체됐던 김민재는 우려를 씻은 듯 선발로 나와 펄펄 날아다녔습니다. 상대 공격을 한 발 앞서 읽어내는 철벽 수비로 공격의 맥을 끊어냈습니다. 후반 7분에는 번뜩이는 공격 본능까지 선보였습니다. 상대의 공을 커트해낸 뒤 골문까지 무서운 속도로 돌파해 들어가 왼발 슛까지 날렸습니다. 후반 21분 체력 안배 차원에서 교체돼 나간 김민재는 헤딩 성공과 가로채기 부문 팀 내 1위를 기록했습니다. 김민재가 수비의 중심을 잡은 나폴리의 철벽 수비 앞에 적장은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습니다. 김민재가 프랑크푸르트의 공격수들을 꽁꽁 묶는 사이 나폴리의 자랑 오시메는 오늘도 2골을 터뜨렸습니다. 뒤 로렌초가 밀어준 공을 몸을 던져 끝까지 마무리하며 이탈리아 프로축구 득점 선두다운 결정력을 자랑했습니다. 막강한 공격력을 선보인 나폴리는 프랑크푸르트를 꺾고 창단 첫 챔피언스리그 8강에 올랐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레알 마드리드도 벤제마의 결승골로 리버풀을 꺾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2023년 3월 16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살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금요일에 맥도날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인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